1999년 여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 덥다. 저한테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특별 업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게 앞에 갓 지은 밥을 내놓는 오늘 하루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고수래, 오늘 하루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장님한테 했다고 하면 되지 뭐 그걸 맨날 해. 아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장사 잘 되면 좋지 뭐. 저희 집도 산소 갈 때든 놀러 갈 때든 꼭 고수례를 해서 저에겐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주방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야. 냄새야.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주방 뒷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웬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저를 가리키더니 무슨 소리지? 그런데 그때 야, 아직도 다 안 했어? 집에 안 갈래? 다 했어. 갈게. 다시 돌아봤는데 노숙자 할아버지는 가셨는지 없더라고요. 음식 남은 거라도 드릴 거 그랬나? 야, 빨리 안 오고 뭐해? 마음이 살짝 쓰였지만 형이랑 마무리하면서 또 금세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과 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휴가를 가셔서 가게가 쉬게 됐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저는 홀서빙 알바하는 미진이와 함께 충북 괴산에 있는 미진이네 시골집에 놀러 왔습니다. 진짜 좋네. 그치? 야, 물 좀 봐. 진짜 시원하겠다. 오빠, 낚시 좀 한다며. 저쪽에 낚시 명당 있어. 진짜? 어. 야, 너가 내일 가서 매운탕 거리 좀 잡아와라. 제가? 그럼 내가 가냐? 저는 너무 설렜어요. 제 유일한 낙이 낚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준비해온 낚시 장비를 챙겨서 낚시터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좋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니 예감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낚시 가려고.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오늘 입질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 뭐야 이 할아버지.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한 30분 올라가니까 와, 이런 데가 있네. 운치가 끝내주는 게 아씨, 대박. 진짜 낚시 명당 같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잡고 오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고수래! 고수래! 저는 챙겨온 막걸리로 고수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입질이 하나도 없냐? 명당 맞아? 아무리 기다려도 입질 한 번 없는 거예요. 물결도 잠잠하고 흔한 풀벌레 소리도 없이 조용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순간 더 오싹 하더라고요. 그때 놀래라. 많이 잡았냐? 민수 형이랑 미진이었어요. 놀래라. 음식을 챙겨왔더라고요. 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마리 잡고 가야지. 낚싯대에 뭐 걸렸나 확인해봐. 아유, 내가 잡고 만다, 진짜. 전 머쓱하게 일어나서 낚싯대로 다가갔어요. 잘 몰아가다가 한 번에 끝내야 해. 재밌겠다. 그렇게 떡밥도 더 뿌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효서봐, 이걸로 잡자. 우리가 도와줄게. 민수 형이 챙겨온 족대를 들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해볼래. 이거 이렇게 쓴 거 맞아? 아, 오빠, 자리를 잡아야지. 잠깐만. 아이, 더 뒤로 가. 뒤로? 어. 더. 더. 아이, 더. 여기? 더. 더. 더 뒤로 가야지. 더. 더 뒤로. 더 뒤로 가야지, 오빠. 더. 순식간에 발밑이 푹 꺼지더니 깊이 빠졌어요.
물 밑에서 발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얼핏 비치는 두 사람이 가만히 서서 저를 보고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점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눈을 떴을 땐 어둠이 깔린 낚시터 물가 옆에 저 혼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물가 쪽을 보는데 검은 비닐봉투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제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홀린 듯 보고 있는데 검은 봉투가 아니라 여자 머리였어요. 머리가 쑥 올라오더니 다리를 잡고 끄는 거예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뿌리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손전등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제 눈앞에 하얀 게 휙 지나갔어요. 뭐지? 눈가를 마구 털면서 다시 뛰어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얀 게 펄럭이면서 제 시야를 잠깐 가리더니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맡아본 진한 산더덕 향이 풍겼습니다. 앞에 있는 큰 나무 위에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 산길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번뜩 다시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굳은 것 같았지만 두 손을 꼭 쥐고 그것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제가 미친 듯이 달리던 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거든요. 한 발짝만 더 가면 꼼짝없이 이 아래로 추락했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떤 정신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미진이네 집에 들어서는데 너 꼴이 왜 그래? 어디 갔었어? 괜찮아? 마당에 민수 형과 미진이가 보였어요. 대체 아까 왜 그랬어? 정말 나 죽이려고 한 거야?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왜 죽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의 두 사람을 보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결론은 친구들은 낚시터에 온 적이 없고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존재였던 거였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캐러 산에 계시다가 제가 혼자 낚시를 하러 온 거 갖고 장비랑 채비랑 다 가지고 있는데 낚시는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어머머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내가 갑자기 귀신이 벌떡 홀렸구나. 일어나서 응. 풀밭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홀렸네. 풀밭에 첫도박 안 떠는 꼭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홀렸어. 혼자 막 떠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꾹 누르며 낚시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마당 한편에서 제 이야기를 듣던 미진이네 할머니께서 신이 도왔네. 신이 도와서 산 거야. 그때 갑자기 머릿속을 스친 말이 있었습니다. 가지마. 가게 마감 때 온 노숙자 할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요.
설마 그 사람이? 그 식당에 있던 그 자리에 터주신이 껴준 게 아니냐 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전 모든 상황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정성껏 올린 고수레와 식당에 나타났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경고, 그리고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절 해치려던 게 아니라 사실 저를 구해주려던 거라는 걸요. 정말 신이 있는 걸까요? 만약 그날 할아버지가, 아니 터주신이 절 지켜주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일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동네에 딱 하나밖에 없어서 나름 장사가 잘 됐던 곳이었어요. 알바생들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결제해주는 호스트, 서빙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홀, 음료와 포장 담당을 하는 키친으로 나뉘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호스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친구야? 잘 가르쳐줘. 네. 안녕하세요.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안녕. 원래 1년은 이래야 호스트 주는데. 전장이 너 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 그래요? 전 잘 몰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니 호스트는 레스토랑의 얼굴이라서 더 신경 써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손님 2분 들어가십니다. 테이블 안내하는 김에 서빙도 좀 해. 수진 언니가 자꾸만 저한테 다른 파트 일까지 떠넘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네. 짜증이 났지만 일 배운다 생각하고 참았죠. 실례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보영 서빙까지. 내가 진짜 잘 뽑았어. 점장님이 절 좀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수진 언니는 그 뒤에서 절 가만히 노려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 다 버렸네. 그러게. 잘 보고 다녔어야지. 빨리 치워야겠다. 순간 열이 확 뻗쳤지만 참자 생각하며 탈의실로 갔죠. 다행히 여분의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전 서둘러서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어디선가 바닥을 쿵쿵 내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공사하나 싶어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하면서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카운터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저 셔츠 우리 유니폼하고 비슷한데? 다음 타임 알바인가? 아닌데? 처음 보는데? 그때 야! 피! 아니 이게 왜 피야? 홀팀 언니의 비명을 듣고 아래를 내려다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갈아입은 새 유니폼에 시뻘건 핏자국이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야, 칠칠맞게 이게 뭐야? 순간 언니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세탁하려고 유니폼을 챙겼는데
자국이 묻었던 여분의 유니폼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상하긴 했지만 원래 유니폼이 너무 더러워져서 다음 날 저는 또 그 여분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날 역시 수진 언니의 은근한 괴롭힘은 계속됐죠. 보영, 투고박스 부족하대. 좀 갖다 줘. 그거 키친파트에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 결국 저는 식재료를 저장해 두는 저온 창고로 내려가야 했죠. 투고박스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문을 열자 창고 특유의 스산한 냉기가 훅 끼쳤어요. 그때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그렇게 가슴을 쓸어 내리는 순간 그 여자였어요. 어제 레스토랑에 혼자 왔던 그 여자. 그 여자의 깨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뚝뚝 떨어졌죠. 머리는 쾅쾅 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고 마구 몸부림을 치던 그때 보영아, 정신 차려! 점장님이 절 붙잡고 있었어요. 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계속 박아댔는데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제가 겪은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다음 날 점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이 끝이다 생각하고 탈의실로 갔어요. 저는 또 그 여분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아, 짜증나. 잘 됐다. 보영아, 나랑 옷 좀 바꾸자. 네? 그럼 저는요? 입고 말리든지. 그러면서 언니는 유니폼을 확 빼앗아갔어요. 수진 언니는 마지막 날까지도 한결같았죠. 보영, 5번 테이블에 콜라 리필. 네. 콜라를 따르고 나니까 수진 언니가 나타나서 컵을 휙 낚아채 가더라고요. 웬일이지 싶었는데 역시나 점장님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콜라 맛이 이거 왜 이래요? 네? 아니 무슨 콜라가 이래? 사장님도 오라고 그랬어요. 5번 테이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콜라 맛이 이거 왜 이래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점장님까지 고개를 숙인 뒤에야 소동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전 수진 언니에게 저온 창고로 불려갔죠. 언니가 이것 좀 보라면서 문제의 컵을 들이댔어요. 컵 안에서 피비린내가 진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안쪽엔 불그스름한 자국까지 찍혀 있었어요. 너 나 엿먹이니까 좋냐? 속 시원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야, 말 돌리지 마. 그때 수진 언니의 뒤에 있던 플라스틱 커튼이 흔들흔들 움직였어요. 지금 뒤에. 언니 뒤에. 뒤에 뭐가 있다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홀로 달려갔어요. 그 소리에 놀란 점장님과 다른 알바생들이 서둘러 창고로 내려갔죠. 수진아, 정신 좀 건드리지 마. 너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날 이후 전 일을 그만뒀습니다. 거기서의 일은 그렇게 기억 속에 묻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같이 일했던 홀팀 언니를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게 오랜만이다. 아직도 거기서 일하세요? 아니 거기 문 닫았어. 야 벌써 몇 년 됐다 야. 혹시 수진 언니는 그 뒤로 소식 들으셨어요? 글쎄 얼굴을 다쳐서 난리였었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 여자가 왜 저한테 나타났는지. 혹시 제가 우연히 입었던 그 여분의 유니폼이 그 여자의 옷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유니폼을 입었던 수진 언니는 지금 무사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갓 신을 받은 애동 무당일 때 얘기입니다. 할머니, 이러다 굶어 죽겠어. 신당을 차렸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점 좀 볼 수 있나요? 2명이요. 손님이 둘이나 온다니. 두 명. 저는 제가 모시는 대신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절을 올리고 손님 맞을 채비를 했어요. 곧 중년 아주머니와 그분의 친구가 신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주머니들 뒤에 영가, 죽은 혼이 슬쩍 보이는 누굴 따라온 거야? 제가 고민하던 사이 저기요 선녀님. 네. 아주머니의 친구분이 저희 남편 사업은 좀 봐주세요. 그건 핑계고 초짜인 무당인 저를 시험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편 사업은이랍니다. 남편 사업은이랍니다. 맞춰주기 싫어서 할머니. 말을 빙빙 돌렸더니 저한테 아이고 애동 신발이 좋다더니 그것도 틀린 말인가 보네. 아줌마, 신발이 뭔지 보여드려? 아줌마 지금 남편 말고 애인 있지? 그 남자가 선물이라고 금목걸이, 금팔찌 그런 거 준다고 절대 받지 마. 그거 다 그 사람 마누라 거야. 냉수 먹고 속 차려! 어쩌다 부채는 주고 가셔야 되나? 이렇게 중얼거리던 그때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요. 저는 그 두툼한 봉투를 덥석 받았어요. 내일 당장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날 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까 본
영가가 나타났어요. 직감적으로 이 영가와 아주머니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이름부터 돼. 그러자 석, 대, 해남, 대응사, 햇님이란 단어가 떠올랐죠. 이름이 석대야 대석이야. 저라고 햇님은 또 뭐고. 그리고 나온 말은 절 방해한 건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 할머니였어요. 제가 왜 그랬냐 물었지만 할머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온 손님인데 좀 도와주시지. 섭섭하더라고요. 다음 날 무구를 챙겨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 웅크려 앉은 아들이 보였어요. 불안한 눈빛, 자해 흔적이 가득한 팔뚝까지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였죠. 제가 온몸에 신을 실어서 가만히 있어! 버럭 소리치자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누가 계속 이놈기에 나가 그러는 거야? 그때 어제 본 영가가 번뜩 떠올랐어. 네 아빠구나. 아주머니, 남편 이름이 석대야 대석이야? 김석대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죠. 남편이 아주머니를 햇님이라고 불렀고 여름마다 해남 대은사에 놀러 가고. 근데 작년에 남편 상 치렀어? 그 아저씨가 계속 아들 옆에 붙어서 나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야. 선녀님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우리 아들만 제발 살려주세요. 순간 날카로운 이명과 함께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대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 말에 저는 결국 천도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도굿에 앞서 남편의 영가를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혼을 실을 때 쓰는 이 지옷을 바닥에 두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을 모실 때 쓰는 무구인 신장대를 꺼내 지옷에 갖다 댔습니다. 영가가 제 말에 답을 하면 지옷이 신장대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아이고 아저씨 젊은 나이에 그리 되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 다 알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나랑 갑시다. 우리 동규 살려줘. 그런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지옷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직 이르다. 대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던 자리 어딘지 알죠? 거기부터 갑시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논길이었어요. 남편이 이 근처 트럭에서 발견됐는데 전 이미 어떤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선녀님! 남편이 죽은 날의 환영을 본 거죠. 네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트럭에 앉으신 채로 발견됐다고 들어. 몸에 상처는 없어? 머리랑 갈비뼈 맞지? 선녀님! 지금 아픈 애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녀님 더 이상 못 믿겠네요. 죄송하지만 천도제는 없던 일로 할게요. 가자.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외상은 없었다고, 사이는 자연사였다고 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뒤에서 느껴지던 인기척, 머리와 옆구리에 느껴졌던 강렬한 고통을.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아주머니의 남편은 살해당한 게 분명했죠. 게다가 정신을 잃기 전 뇌리를 스쳤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야? 향우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죽은 자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불쌍한 영가 하나 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땀에 푹 젖을 정도로 빌었지만 할머니는 답이 없었어요. 좋아요. 할머니가 말씀 안 해주신다면 내가 알아내야지. 저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트럭에서. 트럭? 그거 저 김씨 얘기하는 건가? 맞아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아유,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만, 그 사람이 저기 누구더라? 김씨네 아들. 아들이었을 거야, 아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들이 트럭에 앉으신 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트럭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다. 자기가 발견을 했으면서 왜 아들은 남한테 들은 것처럼 말했을까? 저는 곧장 아주머니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거짓말한 이유가 뭔지,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아들, 안에 있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영가였죠. 영가가 이끄는 곳으로 다가가자 액자가 보였어요. 사진 속에 아주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남편의 목에 걸린 수건에 향우회 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한 장면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어서 보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녀님이 왜 여기에? 아주머니가 서 있었죠. 봤어? 봤지? 봤구나. 어디까지 봤냐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당신이 그런 것도 사람이야! 네가 지금 부담면? 죽여서 파묻으면 그만이야. 죽어. 그렇게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때 저를 압박하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죽여야 돼! 전혀 죽여야 돼! 전혀 죽여야 돼! 얼른 도망가세요!
아들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저를 구한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죠. 달리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아주머니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그 아주머니의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남동생이 수수관을 돌돌 말려서 적신 다음에 얼린 거를 가지고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때리게 되면은 타박상 없이 내상만 생긴다 하더라고요.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방식이라고 제 손님 중에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남동생은 자기 누나죠. 누나가 식당을 차려줬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무려 6억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아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에 쓰여서 괴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서 그랬던 거죠. 신고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점사를 봤을 뿐 살해 증거를 찾은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제가 죽었다는 거짓 연락을 돌리고 이 무서운 곳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가지고 갈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뿐입니다. 더 늦기 전 그분이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먹자. 고기만 먹으면 어떡해. 야채도 먹어야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 혼자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재미없어. 그날도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아저씨, 조심하라니까. 조심 좀 해요, 조심 좀. 왜? 큰 소리에 밖을 내다보니까 이거 막 옮기지 말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랫집에 이사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삿짐이 조금 이상했어요. 큰 불상이랑 제기 같은 게 막 늘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아랫집에 젊은 무당 아줌마가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흙 깨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네, 죄송합니다. 조심해야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아줌마 표정이 한참이나 머릿속에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무당 아줌마네 집 창가에 처음 보는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아줌마 딸인 것 같았죠. 몸이 아픈 앤가? 핏기 없는 하얀 피부에 눈가는 퀭하니 시커맸거든요. 아,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나? 근데 그 애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문 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애한테 살짝 인사를 해봤어요. 안녕. 내 이름은 김성경이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말 못해? 사실 그 애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나랑 같이 놀자. 전 학교가 끝나면 매일매일 그 애를 찾아갔고 그렇게 우린 베프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서운한 게 있었어요. 야, 오늘은 좀 나와봐. 나랑 숨바꼭질 하자. 응? 왜? 오늘도 아파? 아니면 엄마가 못 나가게 해? 근데 그 애는 제가 서운해할 때마다 창문을 살짝 열고 선물을 줬어요. 뭐야 이거? 나 주는 거야? 미안하다고? 맛있는 알사탕이요. 맛있다 이거. 그럼 저는 또 좋아서 사탕을 막 굴려 먹으면서 제잘제잘 하루 일과를 떠들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 선경아,
외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엄마가 이따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너무 설렜어요. 오늘은 아랫집 애를 우리 집에 초대해야겠다 싶었죠. 저는 곧장 아랫집으로 갔습니다. 나 오늘 집에 엄마 없다? 너 우리 집 올래? 그런데 손가락으로 창밖을 콕콕 가리키더니 양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꼭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눈을 가리는 것처럼요. 아, 숨바꼭질 하자고? 좋아. 너 이거 약속한 거다? 그런데 깜짝이야! 저쪽에 무당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무당 아줌마는 처음으로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알록달록한 색의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파서 집에만 있어서 친구가 없었는데 사이좋게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거 행운을 주는 지갑이야. 그러니까 꼭 가지고 다녀야 돼. 꼭.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지갑도 왠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좀 뿌옇고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아, 맞다. 오늘 숨바꼭질 하기로 했었는데. 아, 그 애가 날 기다릴 텐데. 아, 어떡하지? 근데 알사탕이더라고요. 그 애였어요. 나오라고? 그런데 응? 어디 갔지? 응? 뭐야, 내가 술래하라고? 알았어. 그럼 딱 열마 센다. 얼른 숨어. 10, 9. 천천히 숫자를 세고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눈앞이 뿌옇더라고요. 찾는다. 근데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러자 갑자기 저쪽에서 손뼉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가까이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거기 있어? 어딨어? 어딨어? 너 거기 있어? 에이씨, 야, 놀리니까 재밌냐? 그 애는 저랑 처음 한 숨바꼭질이 엄청 재밌었나 봐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싸! 오늘은 더 신나게 놀 수 있겠다 싶었죠. 마침 엄마도 할머니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숨바꼭질을 하면 딱인데 어제 창문을 탁탁 때리던 그 소리가 또 났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애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 소탕이네. 근데 내려가니까 그런데 아랫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라는 건가 싶었는데 우와. 처음 들어와 본 그의 집은 정말 엄청났어요. TV에서 보던 무당집이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것도 잠시 그 애부터 찾아야겠다 싶었죠. 야, 어딨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야, 어딨어? 아줌마한테 들키면 혼난단 말이야. 야. 조용히 그 애를 부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제 눈을 파낼 것처럼 움켜쥐면서 파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눈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이 떠졌을 때는 엄마와 스님 같은 아저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 왼쪽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손 안 보여?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이 까맣기만 했습니다. 그러게 어쩌자고. 그렇게 한 많은 귀신을 저승길 같이 가게 된 줄도 모르고.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넌 그 집 애한테 뭘 받아먹은 거니? 그게 뭐야 이거? 나 주는 거야? 사탕. 아이고, 그게 제밥인 줄도 모르고 덥석덥석 먹었으니.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난리를 치셨어요. 아랫집 무당년인 내 새끼 잡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네. 그리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그래도 그 집에 엄마가 단단히 애를 쓴 것 같네요. 여기 지갑 안에 부적이 있어서 그나마 한쪽 눈만 내어주고 겨우 목숨은 건진 겁니다. 하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무당 아줌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린 곳을 거부해서 신병으로 실명이 됐대요. 앞을 못 보게 돼서인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 아줌마는 딸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유고를 집안에 두고 저승에 보내지 못했던 거죠. 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술도 걸어놨었는데 말에는 또 힘이 있다고 제가 자꾸 나와서 같이 놀자 그러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 애가 무당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절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었던 거예요. 같이 가려고? 그리고 얼마 뒤 무당 아줌마는 급하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애를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제사도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제3도 완전히 회복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 한쪽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 뭐야 이거? 결국 저는 간헐성 외사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전 사실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예쁜 딸을 낳아 잘 살고 있지만요.
그때 그 애만 아니었어도 하는 원망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해. 딸 아이와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또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머, 눈이 왜 저래요? 그러니까 어머 지금 그래서 애 앞에서 사람들이 흉을 볼까 봐 눈을 막 가리면서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안 돼! 제 왼쪽 눈이 돌아가면서 보인 그 시야에 그 애가 서 있었거든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애보다도 제가 더 놀란 건 제 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를 향해 배시 씨 웃었거든요. 제 딸의 눈에도 그 애가 보였던 거죠. 도대체 그 애는 왜 다시 저를 찾아온 걸까요? 혹시 이제는 제 딸과 친구가 되고 싶은 걸까요? 당시 제 나이 18살. 무릎을 꿇고 마당 한가운데에 앉은 저와 저희 형의 목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날아왔습니다. 칼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건 저희 할머니셨어요. 이날은 가족의 안위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산 바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평범한 무당과는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경호원까지 대동하며 자주 들락날락했는데요. 엄마,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할머니를 그렇게 의지하신단다. 내가 그 주둥이 조심하라고 했지. 자넨 안 되겠어. 장군님이 내보내라신다. 아이고 장군님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당선되면 삼선인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할머니는 신력으로 정평이 난 만신이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듯했던 저희 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늦은 시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꼭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한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집을 파셨대. 신당이랑 전부 다. 예? 이유를 여쭤봐도 도통 말씀을 안 하시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어떡해. 신당을 파셨다고? 갑자기? 그리고 수시간째 같은 말만 중얼거리셨죠.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이, 나 혼자 가져갈 것이, 물려주지 않을 것. 나 혼자 가져갈 것이. 아빠는 할머니께서 자신의 실력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의식을 치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 신의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대가였을까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후 할머니가 몰라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전상호, 전상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갈 거야. 정신 좀 차려. 지금 왜 그래? 죽여버릴 거야. 나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전상호.
할머니가 도끼 가득한 모습으로 죽이겠다 엄포를 놓은 저 이름은 저희 큰아빠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큰아들을 죽이겠다니요. 다들 할머니에게 치매가 온 것 같다 이야기했죠. 할머니의 난동은 밤낮 없이 계속됐고 아빠는 결국 열어! 죽여버릴 거야! 열어! 미안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 아빠! 그 자리에서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연 신당을 정리한 할머니. 자신의 죽음을 점지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신을 버린 만신이 결국 죽었다. 신에게 벌전을 받은 것이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길 얼마 후 가족 모두가 다시 모이게 됐는데요. 그곳은 아니 무슨 소리? 아 무슨 소리? 아유 나 어떻게 살아? 제발 죽으라고. 아유 나 어떻게 살아? 큰 아빠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아 이렇게 엄하게 가면 큰 아빠의 죽음은 나는 어떻게 살아? 저희 가족의 불안감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당신은 괜찮은 거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전상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아주버님 돌아가신 거 다 그것 때문 아니냐고요. 이후 엄마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지만 아빠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약속이라도 한 듯 할머니와 큰아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니야.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슬며시 눈을 떴어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형. 여기서 뭐해? 제 물음에도 다음 날 아침 찜찜한 마음에 형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 혹시 어제 기억 안 나? 대문 앞에서? 그런데 이어지는 형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조금 이상한 게 보여.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형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무슨 진짜 맨날 필수감. 애들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탔는데 처음 보는 여학생이 타 있더라고. 너 어차피 B형 갈 거잖아. 근데 거기 뒷좌석 가운데 앉은 여학생은 누구야? 어디 학교 학생이야? 처음에는 친구 따라 탄 건가 싶어서 물어봤거든. 누구요, 선생님?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안녕히 계세요. 학생들이 다 내리고 둘만 남게 됐는데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빙빙 같은 길만 돌았거든. 근데 성준아, 어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다.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아니야. 너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큰아빠처럼 되는 거 아니겠지? 형의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다 데리고 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전상원 죽여버릴 거야. 저희 가족의 불안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러길 며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성준아. 성준아. 이날 전 어떡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이 거짓말처럼 멀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번의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 사망 신고를 했는데 어느 순간 형의 카드가 다 막히고 보험이 다 막히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거기 동사무소에서 이 아버지가 아닌 형을 사망자로 올린 거예요. 어머! 그 담당자도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런 실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기도 왜 이런 실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꼭 홀린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엄마는 혹시 형에게 신병이 온 것이 아닐까 무척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한 무당을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대뜸 할머니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시네. 그러려면 죄를 지내야 해. 죄를! 그것밖에 없어. 무당의 말에 어머니는 홀린 듯 할머니에 대한 죄를 올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른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대동맥 박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출근하시던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허망하게 돌아가신 큰아빠. 큰아빠도 죽기 전 할머니의 천도제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아주 잠시 아가.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온전한 정신을 찾은 적이 있었대요. 오락가락할 때. 정신이 좀 드세요?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특히 저승과 이승의 경계의 선자들, 죽은 이의 목소리 듣는 자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예?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 나가. 나가! 언니! 그리고 이제야 그것이 다 무속을 가까이에선 안 된다는 뜻이구나 알 수 있었대요. 큰아빠도 저희 가족도 할머니가 남기신 금기를 어긴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던 저에게도 최근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끔 어디선가 향내가 나는데 향내가 나면 한 달? 가까우면 일주일? 그 내로 주변에 누가 죽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향을 피우나 주변 사람들한테 향수 뿌렸나고도 물어보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그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나중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믿기 힘들지만 애석하게도 전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아니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과연 저희는 이 비극을 끝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